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시아버지 살찌우기. 옛날 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아들, 딸을 낳고 늙은 부모님까지 모시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시아버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누워 지내기만 했다. 딱히 병이 있는 건 아니었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진 데다 평생 곁을 지키던 아내마저 떠나니 마음이 허하고 모든 게 귀찮아진 것이었다. 자연스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전부 맡겨졌다. 남편은 효자였지만 장사를 하느라 집을 자주 비웠다. 며느리는 성격이 특별히 고분고분하지도 싸납지도 않은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집안일에 아이들 돌보기까지, 거기에 시아버지까지 돌보려니 점점 힘이 들었다. 어휴, 또 아버님 밥 차려 드릴 시간이네. 저렇게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다니. 차라리 어머님 따라 가셨으면 좋겠어. 점점 시아버지가 귀찮게 느껴졌고 말도 곱지 않게 나왔다. 나중엔 밥도 제때 챙겨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시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야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어딘가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다. 아내가 방을 나가자 아들이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얘야, 배가 너무 고프다. 뭐라도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내가 아버지를 홀대한 것이 분명했다. 울컥하는 마음에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아들은 꾹 참았다. 내가 화를 내면 더 상황이 나빠지겠지? 난 또 집을 비워야 하고, 그럼 아버지를 더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 고민하던 아들은 아내가 들어오자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유, 참 안타깝네. 저렇게 삐쩍 말라선 아무 소용도 없겠어.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북쪽 장터 갔다가 이상한 걸 봤지 뭐야. 어떤 사람들이 노인애들을 사가고 있더라고. 네? 노인을 사간다고요? 그래. 왜 노인을 사간대요? 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건 묻지 말고 건강한 노인 있으면 모시고 오라 하더군. 돈은 충분하게 준다고. 근데 아무 노인이나 데려가는 게 아니래. 잘 먹여서 살이 뽀얗게 오른 노인만 데려간다네. 정말요? 응. 우리 아버지도 잘 잡수시면 혹시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사가면 아버지도 좋고 우리도 편하고. 아내는 눈빛이 번뜩였다. 걱정 마세요. 내가 금방 아버님 통통하게 살찌우게 할 테니.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모두 말씀하세요. 시아버지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지만
며느리의 친절함에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 잘 먹으니 건강도 회복되었다. 이윽고 시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일도 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방에 있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시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손자도 돌보고 농사일에 지붕 고치기까지 나서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놀라웠다. 아이고, 힘들게 먹여서 살찌웠는데 살 빠지면 안 되는데. 아버님,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안 되니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다. 운동 삼아 하는 일이니 더 건강해지고 좋구나. 그렇게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집안일을 도왔고 예전엔 귀찮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이젠 고맙게 느껴졌다. 남편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사이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저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신대요. 얼굴 좀 봐. 살도 오르고 대감마님처럼 뽀해졌잖아. 나라에서 상이라도 줘야겠다니까. 몇 달 후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아버님 팔 수 있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버님이 없으면 집안일이 안 돌아가요. 애도 봐주고 농사도 짓고 지붕도 고쳐주시고 당신 없을 땐 든든한 기둥이세요. 그래? 아버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어? 아들은 놀란 척했지만 속으론 흐뭇하게 웃었다. 후회 안 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았다. 냇가엔 오늘도 가족의 웃음이 흐르고 있었다. 조선 중종초년 지리산 자락 아래 자리한 김씨 가문은 조정의 이름을 올리는 명문 거족이었다.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한국은 어릴 적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부친 김봉현은 집안의 선대처럼 아들이 장차 문과에 급제해 가문을 빛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아이는 경국 지색과 맞설 국사감이라 했소. 사주가 명문이요 형상이 총명하오. 그러나 그 믿음은 김한국이 7살이 되던 해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천자문을 펼쳐놓고 가르쳐도 안국은 하늘천 따지조차 외우지 못했다. 10살이 넘도록 글자 하나 바로 쓰지 못했다. 안국아, 이건 천이다. 하늘천, 입으로 따라해 보아라. 하늘천? 그래. 아주 잘하는구나. 그래, 이게 무엇이라 했느냐? 산이 아니라 하늘이다, 이놈아. 아버지, 저는 글자가 모두 개미떼처럼 보입니다. 김봉현의 분노는 커졌다.
딸 같으면 그냥 조용히 시집 보내겠지만 안국은 가문의 장손이었다. 그는 매일 회초리를 들었고 안국은 날마다 멍투성이가 되어 방으로 들어갔다. 헤헤, 저런 놈이 내 아들일 리 없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라. 결국 안국이 15살이 되던 해 김봉현은 그를 사촌 동생이 사는 삼동리로 보내기로 했다. 본가에서 무려 20리나 떨어진 외진 마을이었다. 김봉현은 작은 보통이를 안국의 품에 쥐어주고 말했다. 너는 가문의 수치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삼동리에 사는 김봉현의 사촌 동생 김재현은 마음이 따뜻하고 조용한 선비였다. 조정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학문의 뜻이 깊어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안국이 오자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다. 안국아, 글을 못 읽는 게 내 잘못만은 아니란다. 그저 지금까지는 너한테 맞지 않은 길이었을 수도 있어.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꾸나. 안국은 처음으로 회초리가 아닌 따뜻한 말로 글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없이 반복해도 천자문 한 장을 넘기지 못했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이렇게 글머리가 없는 아이는 안국이가 처음이구나. 하지만 안국이에게 야단을 치거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은 안국이가 안타까울 뿐이었다. 김재현은 결국 글 공부 대신 집안 일손을 돕게 했다. 나무를 하고 물을 기르며 안국은 조용하고 느리게 세상을 배워나갔다. 20살이 되던 해 김재현은 안국의 장래를 걱정하며 적당한 혼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 학문은 못할지라도 사람은 반듯하고 인품이 좋으니 장가를 들면 안정을 찾을지도 모르지. 그 무렵 근처 마을에 이자수라는 자가 집안 딸을 혼인시킬 상대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김재현은 이자수를 찾아가 혼인말을 꺼내자 이자수는 반가워했다. 하지만 상대가 사촌형 김판서의 큰아들이라고 하자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아니, 그런 높은 집안에서 왜 저희와 사돈을 맺으려 하십니까?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형님의 적자가 분명하고 잘생긴 데다 훤칠하고 심성도 곱고 건강합니다. 다만 한 가지. 김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안국이의 글을 못 읽어 아버지에게 쫓겨나 저에게 와 있지요. 이자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좀 아쉽지만 내 딸이 학식이 높으니 사는 데는 지장이 있겠나. 판서 지방과 사돈을 맺을 기회가 어디 또 있겠는가. 이리하여 혼례는 성사가 되었다. 이자수의 딸 이씨는 15살부터 논어와 맹자를 읽었고 자는 명아로 불릴 만큼 총명했다. 마을에서는 사내 10명보다 낫다고 칭송이 자자했다. 혼례를 치르고 며칠 후 안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내가 부끄럽지 않소. 나는 글을 모르는 사내요. 괜찮습니다, 서방님. 그
글은 마음으로 배우는 거지 손이 배우는 것이 아니옵니다. 안국의 아내는 자신이 한번 가르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설 수는 없었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서방님, 제가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좋소. 해보시오. 방에 틀어박혀 심심했던 안국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안국은 잠도 자지 않고 아까 들은 이야기를 똑같이 외워서 중얼거렸다. 아내는 잠결에 듣고 깜짝 놀랐다. 서방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똑같이 외우셨잖아요. 아, 실은 내가 글은 몰라도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뭐든 똑같이 기억한다오. 안국의 말에 아내는 희망이 보였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 외워보도록 했다. 그렇게 며칠째 계속되자 안국은 문득 궁금했다. 그런데 부인, 그 재밌는 이야기들은 어디서 알게 되었소?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 책에서 본 것입니다, 서방님. 책이라고? 정말이요? 난 글이라면 개미떼로 보여 골치 아팠는데. 안국이 놀라워하자 아내는 책을 가지고 왔다. 한 장씩 펼쳐놓고 글자를 짚어주며 이야기를 가르쳐주자 안국은 흥미를 보였다. 내용을 알게 되니 글자도 저절로 알게 되었다. 인이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방님이 마을개를 굶기지 않고 밥을 나눠준 것처럼요. 그런 방식은 안국에게 천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자를 그림처럼 이해하고 뜻을 몸으로 익혔다. 5해가 지나자 안국은 드디어 천자문을 다 외웠고 소확과 명심보감의 문장을 직접 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에 3번 응시했으나 낙방을 했고 4번째 만에 겨우 급제하였다. 중종임금은 그의 인품과 학문을 크게 사모하여 그를 대제하게 발탁했다. 조정에서 그의 과거사를 들은 대신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를 몰라 집에서 쫓겨났으나 그를 마음으로 알게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배움의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아버지 김봉현은 늙고 병들어 눕게 되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김안국을 친송하고 임금이 그를 삼정승에 청거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믿기지 않도다. 김안국은 아버지를 찾아왔다. 50 가까운 사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아버님, 저 안국이옵니다. 늦게나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김봉현은 비틀거리며 앉았다. 나는 널 버렸는데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 부르느냐? 아버지가 절 버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김봉현은 주저앉아 어깨를 떨며 깊이 통곡했다. 내가 그토록 어리석었구나. 날 용서해 다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고 한참을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 뒤로도 안국은 겸손한 학문과 굳은 성품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았으며 결국 조정의 명을 받아 대제학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학문보다 먼저 사람을, 글보다 먼저 마음을 배운 이로 남았고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다운 선비의 본보기로 기억되었다. 아기의 엄마가 된 처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혼인할 나이가 넘은 한 처녀가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처녀가 살고 있는 마을은 예전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흉한 전염병이 나돌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렸고 이 처녀만이 혼자 기적같이 살아남아 나무 열매나 풀뿌리를 캐 먹으며 목숨을 연명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물을 기르러 동네 냇가에 나갔는데 상류 쪽에서 떠내려오는 물체 하나를 발견하였다. 아니, 저게 뭐지? 점점 가까이 오자 유심히 보니 그것은 괴짝이었다. 아니, 웬 괴짝이지? 아직 멀쩡한 거 보니 쓸모가 있겠어. 얼른 잡아 뚜껑을 열어보았다. 어우, 깜짝이야. 놀랍게도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있었다. 처녀는 얼른 아이를 꺼내어 안았다. 아이는 자기를 구해준 은인에게 인사라도 하듯 생글생글 웃어 보였다. 처녀는 마침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던 참이라 아이를 보게 되자 반가웠다. 아, 예뻐라. 아가야,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우리 집에 가서 나랑 함께 살자.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처녀는 아이를 수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 정성껏 키웠다. 이웃 마을까지 가서 갓난아기가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젖돈냥을 해가며 처녀는 아이를 정성껏 키웠다. 아이도 그런 처녀의 정성을 아는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었다. 그리고 어느덧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혼자 놀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괴짝이 물살에 뒤집어지지도 않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흘러내려온 걸 보면 분명히 이곳에서 멀지 않는 상류 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야.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 부모를 찾아주는 게 사람의 도리겠지. 처녀는 괴짝 안에 아이를 앉히고 등에 짊어진 채 길을 떠났다. 냇물을 따라 한나절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니 드디어 마을이 나타났다. 여러 채의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니 아이 부모님을 찾아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힘이 생겼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우뚝 솟은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허기도 달래고 도움도 얻을까 하여 무작정 아이를 안고 대문을 두들겼다.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자 집안에서 인상이 날카로운 여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아니, 누구시오? 여인의 인상은 차가웠고 아주 부유한 집의 안주인인 듯 했다. 여인은 처녀에게 쌀쌀맞게 말했다. 밥을 얻어 먹으려고 왔다면 다른 집에 가서 알아보게. 한마디 내뱉고는 대문을 닫으려고 하자 처녀가 재빨리 나서며 말했다. 잠깐만요. 당신은 참 냉정한 사람이군요. 어린 아이를 봐서라도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이를 보고도 가엾단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여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럼 잠시만 쉬었다 가요. 고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비범하게 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첫인상은 한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과 다른 기품이 풍겨져 나왔다. 하지만 무슨 근심이 있는지 안색이 몹시 초췌해 보였다. 처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쉬어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쉬었다 가십시오.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자에게도 덧붙여 이야기했다. 부인, 아이와 어미가 몹시 시장해 보이니 먹을 거라도 대접하도록 하시오. 남자는 처녀에게 안겨있는 아이를 보며 다정한 미소로 말했다. 그 녀석 똘똘하니 참 잘생겼구나. 아기가 낯가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성격이 순하여 누구에게든 잘 가는 편이랍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럼요. 한번 안아보세요. 남자는 아이를 안더니 처녀에게 말했다. 정말로 아이가 참 순하군요. 내가 아이의 밥을 먹여줘도 될까요? 처녀는 남자의 태도를 보며 의아해하면서도 마음이 흐뭇했다. 그럼요. 남자는 숟가락에 밥을 두고 생선의 뼈를 잘 추려낸 다음 살코기를 얹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밥을 먹였다. 그 모습을 본 처녀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아이에게 밥을 다 먹인 뒤에도 남자는 아이와 놀아주었다. 아이도 남자가 좋은지 장난을 치며 잘 놀았다. 마치 아빠와 아이가 놀아주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남자의 얼굴에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지더니 곧 눈물까지 뚝뚝 떨어뜨렸다. 처녀는 밥을 다 먹은 뒤 밥상을 부엌에 갖다 놓은 뒤 마당에 서 있는 여자에게 물었다. 왜 저러시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예? 저 때문이라니요? 저 양반은 3년 전에 자식을 잃고 몇 년을 슬픔에 잠겨 있다가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쪽이 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바람에 잃은 아이가 생각나서 저렇게 슬퍼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여자는 매우 차갑게 쏘아붙이며 처녀를 째려보았다. 처녀는 그런 사정을 듣고 보니 몸둘 바를 몰랐다. 그렇다고 곧바로 아이를 안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날은 저물어 다른 집을 찾아 가기에도 늦은 시간이었다. 염치불구하고 처녀는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저 오늘 하룻밤만 신세를 지울 수 있을까요? 여자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남자는 다정하게 말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겠소? 편안히 쉬어가도록 하시오. 고맙습니다, 대감마니. 다음 날이 되자 처녀는 떠날 채비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왔던 그대로 아이를 괴짝에 다시 앉히고 짊어진 채 주인 남자에게 인사를 했다. 남자는 안방문을 열고 얼른 나오더니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처녀의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남자가 마당으로 뛰어 내려오더니 처녀에게 물었다. 잠깐만요. 그 괴짝 원래 아가씨가 가져온 것이요. 예, 이 괴짝은 저의 것은 아니지만 올 때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이 괴짝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해서요. 혹시 이 괴짝 어디서 구했는지 알려줄 수 있겠소? 바로 그때 안방에서 여자가 후다닥 뛰어나와 둘 사이를 가로막고는 말했다. 당신도 참 길 떠나는 사람 붙잡고 그런 것은 왜 물어보세요? 그까지 괴짝 하나가 어디서 났고 무슨 상관이라고. 어서 들어가서 당신 볼 일이나 보세요. 이 아가씨는 제가 배웅할게요.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가더니 또 말했다. 내 말에 답을 좀 해주시오. 아무래도 이 괴짝을
어디서 내 많이 본 듯하니 말이오. 처녀는 남자의 간절한 부탁에 3년 전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처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는 상기된 얼굴로 처녀에게 물었다. 그게 정확히 3년 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년 전 이때쯤이었지요. 이 아이를 지금까지 정성껏 길러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지만 친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녀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맞아. 저건 우리 집 괴짝이야. 여보, 저 괴짝 당신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괴짝이 아니오. 여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글쎄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시집 올 때 저 괴짝에 비단을 담아왔잖소. 여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3년 전에 유모가 데리고 나갔다가 잘못하여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때 유모도 잘못을 인정했고요. 이상하지 않소. 나도 알아보겠는데 당신이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지고 온 물건도 못 알아본단 말이오. 당신이 거짓말을 하니 의심이 가오. 정 그렇다면 좋소. 저 아가씨의 말이 거짓인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 꼭 밝혀내야겠소. 남자는 하인을 시켜 귓속말을 했다. 잠시 후 하인은 무엇인가 담긴 자루를 들고 오더니 자루 안에 든 무언가를 괴짝 안에 집어넣었다. 자, 이 괴짝에 손을 넣어 보시오. 이 괴짝 안에는 독사가 들어있어. 만약 당신이 지금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독사가 당신의 손을 물 것이고 진실을 말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그러고는 남자가 괴짝의 뚜껑을 살짝 열어 자신의 손을 집어넣고 잠시 기다리더니 손을 빼며 말했다. 보시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소. 당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여자는 얼굴이 빨개지고 몸을 떨면서 철퍼덕 주저앉으며 남자에게 용서를 빌었다. 용서해 주세요, 여보. 저 괴짝, 제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괴짝 맞아요. 남자는 하늘이 무너질 듯 통곡을 하며 말했다. 아니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를 버렸단 말이오? 여자는 울며 그간의 불만을 하소연하였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당신은 오직 저만을 사랑해 주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온통 관심이 아이에게만 있었어요. 저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자식 따위는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유모를 시켜서. 그렇다고 그런 짓을 하는 어미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남자는 기가 막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당신같이 비정한 여자하고는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소. 여자는 남자의 다리를 잡고 매달리며 잘못을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늘 수 없이 여자는 몸종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다. 사실 괴짝 안에는 독사가 아니라 장어가 들어있었다. 남자는 아이를 힘껏 껴안으며 처녀에게 말했다.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워주어서 정말 고맙소.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아내의 말만 믿고 아이를 찾을 생각을 안 했으니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소.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아이를 위해서 며칠 더 머물러 줄 수 있겠소.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리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혹시 따로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까? 네, 물에서 만난 복덩이라고 수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앞으로도 이 아이를 수복이라고 부르겠소. 처녀가 남자 집에서 며칠 더 머무르는 동안 남자는 좋은 날을 골라 처녀의 마을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무덤을 찾아가 천도제를 해 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처녀는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았고 어느새 남자를 사모하게 되었다. 남자 역시 처녀에게서 아이의 어머니 같은 따스함을 느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의 고운 마음씨에 반해 청혼을 하였다. 처녀는 그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온 마을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다. 이후 그들은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며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시어머니 발자, 며느리 발자. 오늘은 조선시대 배경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과 화해를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린 이야기랍니다. 조선 중엽 남쪽 끝 외진 산골 마을, 봄비가 지나가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어느 날 작은 귀아지 뒷문 앞에 연지가 들어섰다. 19의 연지, 고운 비단 저고리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낮춘 채 낯선 집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마당 안채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을 오가던 70대 여인이 그녀를 맞았다. 바로 시어머니 올매였다.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이제 너만의 것이 아니다. 시댁 식구를 먼저 생각하고 말보단 행동이 모범이 되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연지는 고개를 숙인 채 또렷하게 대답했다. 예, 어머니. 부족하오나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으나 그 속에 담긴 단단함은 묘하게 기시감을 주었다. 월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끝이 곱긴 한데 눈빛이 만만치 않구나. 저 아이 보통 며느리는 아니겠어. 첫날 밤 신랑 낙현은 연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거칠어도 그 속엔 오래된 슬픔이 묻혀 있어. 이해해 달란 말 내 욕심이겠지만 이제부턴 내가 부인의 마음 먼저 살피고 먼저 안아주겠소. 그러니 마음 풀어요. 네, 서방님. 이 집도 어머님도 그리고 당신도 조금씩 따뜻하게 안아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연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그래, 고개만 숙인다고 해서 사람 대접받는 건 아니야.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해. 그런데 혼례 사흘째 되던 밤 신랑 낙현은 고열과 격렬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었다. 의원도 무당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다. 며느라, 물독에 물이 다 떨어졌구나. 네, 어머니. 채워 넣을게요. 연지는 물 깃는 일이 처음이라 참 고된 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부터 쓸어야 될 게 아니냐. 대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봄바람보다 더 세차게 연지의 귓가를 후벼 팠다. 죄송해요, 어머니. 새벽에 우물 다녀오고 창거리도 챙기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곧 마당부터 쓸겠습니다.
올매는 눈살을 찌푸렸다. 일이 많다 하나 순서라는 게 있다. 마당이 먼저다. 손보다 입이 앞서면 그 손은 남는 법이지. 며칠 뒤 대청에서는 제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했다. 연지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손수 준비하고 있었고 올매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 족이 너무 오래 굽지 마라. 타면 조상님께 실례가 된다.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불을 조절했다. 네 어머니, 조심하겠습니다. 올매는 더 이상 말없이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일고 있었다. 조심은 한다지만 언제 실수를 저지를지 모른다. 한눈 팔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나 연지는 달랐다. 이 집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시어머니의 날싸움 말투와 차가운 시선에도 기죽지 않으려고 애썼다. 친정에서 책도 배우고 바느질도 익혔지만 그녀는 시집살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라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꾸물거리느냐? 고작 나물 한 접시 차리는데 반나절이 걸리느냐? 너는 일을 하는 것이냐? 꾸미는 것이냐? 그 말에 연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조용히 흔들리면서도 단단했다. 정성이란 시간이 드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걸 아시기에 매양 손수 밥상을 차리시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올매는 미간을 좁혔다.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 나물 한 접시를 집어 상에 올려놓았다. 말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손길에 멈칫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르신이 올매 집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그 서름 안고 살아온 거 나도 봤지. 하지만 그 서름이 너무 커서 며느리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되지. 장마가 시작되기 전 무더운 더위가 골골마다 맺혔다. 지붕 위 귀화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안채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부엌에선 땀이 줄줄 흐르는 가운데 연지가 장작불 앞에 앉아 탕국을 끓이고 있었다. 이 집은 왜 이리 제사가 많은지. 방 안에서 부채질을 하며 땀을 식히던 올매는 문득 목소리를 높였다. 며느라, 국에 간을 했으면 맛이라도 봐야지. 아무리 내가 손이 빠르다 해도 감각은 믿을 수가 없구나. 연지는 조용히 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방금 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드시기에 짤까 염려되어 약간 싱겁게 맞췄습니다. 올매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다. 국자를 들어 맛을 본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걸 약간이라고 하느냐? 밍밍해서 죽도 못 되겠구나. 제사에 이런 국을 올리겠단 말이냐?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이라 짜게 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했습니다. 생각? 월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입이 하는 말이 언제부터 이 집에 통하게 되었더냐? 며느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은 시댁 밖에 나가서는 하는 거야. 그 말에 연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기와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얽힌 복잡한 감정이 그 눈동자에 맺혔다. 올매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다. 말을 잘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겠지. 하지만 그 재주는 이 집에서 독이 된다. 그 말을 끝으로 월매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며칠 뒤 장맛비가 억수처럼 퍼부었다. 월매는 장독대 위 항아리를 덮던 덮개가 바람에 날아간 걸 발견하고 외쳤다. 며느라, 항아리 뚜껑이 날아갔다. 얼른 가서 덮고 오너라. 연지는 나무 바가지를 들고 뛰쳐나갔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항아리 뚜껑을 씌우며 중심을 잡으려다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진흙물이 튀었고 옷도 더러워졌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 며느리라니. 내가 저리 몸을 사리면 앞으로 무얼 하겠느냐. 그 말에 연지는 벌떡 일어나 월매를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방님이 돌아가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 미워하시는 거죠? 전 그 일랑 사흘밖에 못 살았어요. 그 짧은 동안 정을 붙일 틈도 숨을 돌릴 틈도 없었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 말에 월매는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우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젖은 며느리의 어깨 위로 우산을 덮어주었다. 들어가자. 감기 들면 또 내 손이 느려질 테니까. 그 말은 이 집에 들어와 처음 들은 걱정이었다. 가을이 찾아왔다. 논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며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한결 선선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앞두고 하루하루가 분주했고 올매댁 역시 외에는 아니었다. 연지는 이른 새벽부터 들녘에 나가 고추를 따고 마당에 고추를 널었다. 손등은 갈라지고 살결은 타들어갔지만 그녀의 동작은 나날이 단단하고 능숙해졌다. 올매는 그 모습을 문득 바라보다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고추 널은 위치가 어쩌니 빨래를 언제 걷었냐며 한마디쯤은 했겠지만 요즘은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녀 스스로도 그 이유를 곱씹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연주와 올매는 송편을 빚었다. 마을에서는 추석 준비가 한창이었고 시댁에서도 조상에게 올릴 제수 음식을 준비하던 참이었다. 송편 속에 깨를 넣고 반죽을 다듬는 손길이 분주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올매가 말했다. 반죽이 질어 보인다. 그리하면 쪄도 모양이 잘 안 잡힌다. 연지는 손을 멈추고 말했다. 네, 약간 질게 해서 부드럽게 씹히도록 할게요. 어머니께서 이가 약하시다 하셨기에 혹 괜한 참견이었을까요? 올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듯 작게 움직였다. 평소 같으면 그런 배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가 물은 송편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지난날 어머님 드시던 송편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딱딱한 건 남기셨길래. 그렇게 모처럼의 정적 속에서 두 여인의 손끝이 나란히 움직였다. 추석날 아침 연지는 정갈이 차린 제사상을 대청에 올려놓았다. 이 상은 내가 처음 이 집 며느리가 되었을 때보다 더 정갈하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았기에 가능했어요. 올매는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속에는 인정과 이해, 그리고 말로 다 못한 감정들이 고요히 담겨 있었다. 첫눈은 생각보다 조용히 내렸다. 어느 날 새벽 마당을 내려다보니 얇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올매는 담요 하나를 들고 연지 방으로 들어왔다. 방이 왜 이렇게 추운 것이냐? 자, 오늘 밤은 이 담요로 따뜻하게 덮고 자거라. 연지는 놀라며 담요를 받았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감기 드시지 않게 조심하세요. 올매는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1년이 되었구나. 참 빠르다. 연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연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랬다. 23세 너의 시아버지를 잃고 문 안 닫혔다고 소금 뿌리며 욕먹고 사흘에 한 번은 내 탓이라며 밥그릇이 날아들었지. 근데도 버텼다. 아들 하나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텼다. 그랬는데 그놈이 너랑 혼례를 치르고 겨우 사흘 만에. 그래서 널 더 힘들게 했던 것 같구나. 남편 잃고 집안 책임을 혼자 지면서 나도 몰랐지만 내 안에도 벽이 있었던 거지. 연지는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가 섰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눈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 안채 안은 온기가 가득했다. 연지는 직접 지은 떡국을 상에 올리고 올매와 마주 앉았다. 예전 같으면 무거운 침묵이 흐를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떡국은 언제 끓였느냐? 새벽에 떡 썰면서 미리 국물 내두었어요. 마침 처음 눈이 온 날이라 어머님께 대접하고 싶었답니다. 올매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내가 뭘 해도 놀랍지 않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떡국을 나누어 먹었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지 국물만이 아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올매는 오래된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것이다. 그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제는 내 차례다. 연지는 놀라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얇은 비단으로 감싼 상자 안에 낡은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다.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없인 이 집이 굴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비녀는 전해지지 않는다. 연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모습에 올매도 작게 웃었다. 어느 날 장독대에 눈을 털러 나간 연지를 보며 올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정말 며느리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연지는 부엌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정말 어머니라 부르고 싶어요. 시작은 날이 서 있었지만 마지막은 따뜻했다. 둘은 결국 서로를 이해했고 강한 성격이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탱했다.
봄에 만난 두 사람은 겨울에 비로소 가족이 되었다.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산 허리를 감싸는 안개와 밤마다 우는 솔개 소리가 어울러져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귀골이라 불렀다. 대낮에도 안개가 거치지 않던 그 마을엔 수십 년째 꺼지지 않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연지각시의 이야기였다. 연지각시는 마을 서쪽 연못가에 떠돌던 귀신이었다. 그녀는 비단같이 긴 머리를 흘리며 연못 위를 떠다녔고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달빛을 따라 흘러내렸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본 자가 없었고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됐다. 그러나 궁금증은 항상 금기를 깨는 법이다. 그해 가을, 20해가 간 넘은 청년 도윤은 서울 과거길에서 낙방한 채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도윤은 어릴 적부터 연지각시 전설을 듣고 자랐고 늘 궁금해했다. 왜 그녀는 떠돌고 있을까? 무엇을 잊지 못해 매일 달을 보고 우는 걸까?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고 연못에 안개가 자욱했다. 도윤은 붓과 종이를 쟁겨 연못가로 향했다. 마음 한켠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누구십니까? 이 밤에 왜 울고 계십니까?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연못 한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채 떠있는 그녀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당신이 나를 보는구나. 도윤은 숨이 막혔다. 이윽고 여인은 흐느끼듯 말을 이었다. 나는 연지라 하오. 억울하게 죽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소이다. 도윤은 붓을 들고 연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연지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닌 외지에서 시집온 여인이었다. 그녀는 17에 혼례를 치렀고 남편은 관가에 심부름을 다니던 관리였다. 비록 신분이 높지는 않았지만 둘은 사랑이 깊었고 가난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을 수령의 아들이 연지에게 흑심을 품었다. 수차례 청을 거절하자 그는 모함을 꾸며 연지의 남편을 도둑으로 물고 투옥시켰다. 남편은 옥중에서 병을 얻어 죽었고 연지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을 했다. 그녀는 붉은 연지를 찍은 뺨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하여
연지각시라 불리게 되었다. 나는 내 억울함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기에 이 연못에 묶여버린 것이요. 연지의 말에 도윤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진상을 밝혀드릴 수 있다면 이승의 미련을 놓을 수 있겠소. 연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다음날 새벽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관아에 옛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서고를 찾았다. 마침 마을 촌장 어르신이 예전에 사또의 서리를 잠시 맡은 적이 있어 도윤은 그의 도움을 얻어 허락을 받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고서와 명부, 판결 기록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도윤은 연지 혹은 그녀의 남편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종이를 넘겼다. 그러던 중 한 장의 판결서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범인 강지호, 서리 청렴과 사물을 위장하여 관 속의 물품을 착복하고 도망치려다 체포됨. 옥중에서 병사함. 강지호. 강지호는 그녀의 남편인데. 그런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물품 착복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결정적으로 증인을 뜻하는 난에는 박도연이라는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박도연, 고을 수령의 아들이었다. 그래, 역시 거짓 증언이었어. 도윤은 확신했다. 연지의 남편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문제는 이 진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였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연못가를 찾았다. 연지는 달빛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의 눈엔 여전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엔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 진실을 찾았소이다. 당신의 남편은 무고했소. 연지의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그는 날 원망하지 않았겠지요. 나를 두고 먼저 간 것에 혹시라도. 그분은 끝까지 당신을 생각하며 떠나셨을 겁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소. 연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연못 위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연지의 치맛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하지만 도련님, 진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는 나를 죽게 만든 자, 그 자도 아직 이승의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말이오.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는 이 고을의 현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이미 이 마을을 떠났던 자가 아닙니까? 권세를 이용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름도 바꾸었지요. 지금은 박지현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나는 이승을 떠날 수 없소. 며칠 후 도윤은 박지현을 만나기 위해 관아에 갔다. 지금은 외지에서 내려온 잠시 임시직이라며 표면상은 유순한 척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도윤에게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소이까? 어찌 과거에 죽은 사람들 일을 끄집어내시나? 그 사람들 덕에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거 아니오? 박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과거는 과거요. 과거를 묻으시오. 도윤은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과거는 잊히지 않소. 특히 누군가의 한이 담긴 과거는. 그날 밤 도윤은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에 초를 켜고 연지의 남편 강지호의 혼을 부르기 위해 천을 펼쳤다. 그는 죽은 자의 재판을 열었다. 제문을 읽고 피를 살짝 떨어뜨려 혼을 부르자 창기가 감돌았다.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강지호, 나의 아내 연지를 위해 진실을 말하러 왔다. 홀령은 도윤의 몸을 빌려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경위를 상세히 털어 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생전에 지녔던 부적과 편지를 광가 뒤 나무 밑에 묻어두었다고 했다. 다음 날 도윤은 그 장소를 파헤쳤고 낡은 천 조각과 함께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아내 연지에게 나는 억울하다, 결백하다, 날 믿어주. 도윤은 그것을 증거로 삼아 고을 관창에 탄원서를 넣었다. 마침 상급 관창에서 감사가 내려오던 시점이라 박지원의 비리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결국 파직당하고 몰락했다. 박지원이 파직된 그날 밤 마을에는 전례 없는 천둥이 쳤다. 먹구름은 연못 위를 맴돌았고 해가 지고도 한참을 어둠이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예감했다. 도윤은 다시 연못가로 갔다. 연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엔 하얀 옷이 아닌 옅은 붉은빛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다. 생전에 입었던 혼례복과 비슷한 옷차림이었다. 이제 떠날 수 있으시겠소? 연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따뜻하고도 더없는 인간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어. 도윤은 연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 이름을 누군가 기억해 줬으면 하오. 억울하게 죽은 연지란 여인이 있었다는 걸 그저 귀신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웃고 눈물 흘리던 사람으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지의 이야기를 백지 위에 적어 내려가기로 다짐했다. 그녀가 한때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그녀의 사랑과 비극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주기로.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시오. 이승의 미련은 내가 지우겠소. 연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맙소이다. 내 이름을 불러줘서. 그 순간 연못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고 연지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붉은 연지꽃 한 송이가 연못가에 피어 있었다. 계절도 아닌데 붓디 붉은 꽃이.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다. 도윤은 과거의 급제에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늘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연지 각시의 이야기. 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글로 연지 각시 실기라는 한 권의 책을 남겼다. 그 안에는 연지의 생애와 억울한 죽음, 연못에서 일어난 밤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 책은 세월이 지나며 민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지의 연못에 붉은 꽃을 피워 바쳤다. 마을 아이들은 연지각시 이야기를 밤마다 들으며 자랐고 그 연못은 연지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매년 음력 7월 7일 밤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 등불을 띄워 죽은 자의 한을 달래고 연지의 명복을 빌었다. 그날이면 꼭 연지꽃이 하나 피어났고 그 꽃은 해가 뜨면 자취를 감췄다. 그 연못 옆엔 지금도 작은 돌비석 하나가 남아있다. 여기 한 여인의 억울한 혼이 머물렀던 곳, 이름은 연지라 하였다. 그 이름 영원하리라.